이런 노이즈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우리가 포커스하는 건 인스트루먼털 노이즈를 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서멀 노이즈, 그 다음에 샷, 그 다음에 플리커 노이즈,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걸 처음에 써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가끔씩 뭐 자세한 걸 들어가다 보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 있지? 응? 내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의 지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스트루멘털 노이즈에서 서멀, 샷, 플리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이런 것도 배웠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슬슬 떠오르겠지. 서멀 노이즈는 뭐랑 상관된다고? 일단 그렇지. 그리고 요걸 결정하는 인자들은 뭐가 있죠? 서멀이니까 온도, 저항,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샷 노이즈는 뭐 전자 같은 것들이 경계선, 정션을 이렇게 넘어가 그럴 때 생기는 거라 했죠. 얘는 델타 F랑 관련이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새록새록 떠올라야 돼.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였지? 화이트 노이즈. 프리퀀시랑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리커 노이즈는 근데 이거는 1/F. 프리퀀시에 반비례하는 그런 노이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노이즈가 이쪽을 프리퀀시 축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 서머라고 샷 노이즈는 프리퀀시랑 상관없으니까 이쪽 축으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데 이 밑에 두 개는 프리퀀시랑 상관이 있었죠. 그래서 그 플리커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지. 프리퀀시가 짧아질수록 노이즈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이 인바이러먼털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가 굉장히 짧아지면은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또 뭐 하루나 아니면은 월마다 생기는 어떤 변화, 아니면 뭐 몇 시간마다 생기는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로 이런 프리퀀시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가면은 뭐가 있었지? 그림이 그때 그림이 잘못됐던 거. 여기 있던 여기에 뭐였지? 여기 몇 개 있는 거가 전력선에서 나오는 그런 노이즈들이 있었고, 또 이쪽에 더 가면은 뭐 TV, 뭐 라디오 이런 것들에 의한 이런 것들은 다 환경에서 생기는 노이즈들이죠.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생기는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그러니까 플리커 노이즈하고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그 프리퀀시랑 상관되고, 요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요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이즈가 뭘까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진도가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노이즈를 줄여줄까? 노이즈 리덕션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것에서 처음에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 크게 분류해서 보면은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바꾸는 것도 있었어. 맨 처음에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였었나? 쉴딩, 그리고 그 전력선 바깥에 쉴딩에서 외부에서 오는 이런
이런 프리퀀시들 이런 것들 최소화시켜주는 쉴딩 앤 그라운딩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거가 뭐가 있었나? 아날로그 필터링이라고 돼 있는데 아날로그 필터링이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 요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지털 필터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더하고 빼고 그래가지고선 노이즈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아날로그 필터링이고 뭐 이 예로는 뭐 로우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거가 아마 변조, 마듈레이션을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마듈레이션 시간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마듈레이션이 뭔지 지난 시간에 잘 이해를 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김유진? 김유진은 4학년도 아닌데? 아, 거기 있어. 마듈레이션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 응. 응. 그렇죠. 그럼 큰 진동 프리퀀시로 가서 증폭시킨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원래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낮은 진동 수요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냥 직류, 그냥 전류값을 그러니까 전압값이 어떤 일정한 값인 직류, 교류가 아니라 직류인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진동수인 거죠. 거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뭐 그런 낮은 진동수나 아니면은 막 여기에서 요만큼의 시그널이 있어. 측정을 했어요. 요만큼의 시그널을 측정을 했어. 근데 여기에 비하니까 이만큼의 이 프리퀀시에서 이만큼의 또 노이즈가 항상 따라다니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기서 증폭을 시킨다면은 이것도 같이 증폭이 되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에서 하나도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요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면은 어디로 보낼까 하다 보니까 이쪽 근처로 가면은 요 파워에서 오는 노이즈랑 인바로먼털 노이즈랑 좀 간섭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로 가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사이 조용한데 여기서 quiet region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두 개 사이 여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위 마듈레이션을 해서 이게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마듈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가니까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이 프리퀀시에서는 적네요. 그러니까 얘를 증폭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도 살짝 올라가겠지만은 여기만큼 심각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3번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마듈레이션이고 이거는 증폭이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 요 로우 프리퀀시나 아니면은 직류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디마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와서 노이즈가 적은 데에서 증폭시키고 다시 디마듈레이션 시켜서 그 증폭된 시그널로 가게 되면은 요때에 비해서 이때는 시그널 투 노이즈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소위 노이즈 리덕션 하는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때 마듈레이션은 뭐 제일 심플한 거 어떤 이해가 있었지? 왜 하드웨어라고 그랬을까? 뭐
차퍼, 빛을 차퍼로 막 돌려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펄스로, 어떤 프리퀀시로 해줄 건지를 쉽게 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부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있나? 117페이지 보면 여기 차퍼도 있고 이런 마듈레이션 프로시저를 이용하는 거가 락인 앰프예요. 이건 실제로 측정 장비 같은 분석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 빛의 소스, 요 다음 아마 첫 번째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배우게 되면은 어토믹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가 있거든요. 원자 합광 분광기. 거기서 빛의 소스가 그러니까 원소 샘플을 여기서 태워지면서 가스 상태의 원소들이 여기서 흡수하는 것을 보는데 원래는 그냥 컨티뉴어스한 연속적인 빛을 통과시켜도 이 양이 많아지고 적음에 따라서 시그널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DC, 직류 시그널일 거야. 근데 직류 시그널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는 불이 좀 더 세졌다가 낮아졌다가 가스가 많이 나왔다 적었다가 아니면 샘플이 올 때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든가 그런 로우 프리퀀시 노이즈, 그러니까 낮은 진동수의 낮은 프리퀀시의 노이즈가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고 싶어. 그래서 차퍼로 이 시그널을 빛을 아예 모듈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 일직선이나 아니면 서서히 변하는 어떤 직류 시그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차퍼로 모듈레이션 시키니까 이런 사각파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마듈레이트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럼 락인 앰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마듈레이션하는 이 차퍼의 시그널하고 차퍼하고 요 락인 앰프, 요 안에가 락인 앰프예요. 증폭시킬 때 요 부분이 시그널이 들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내려가 있는 부분 여기는 시그널이 없는 거죠. 빛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타이밍을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차퍼에서 빛이 딱 통과할 때 여기서도 AC 튠드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이 교류의 프리퀀시에 맞춘 증폭을 해서 이 부분만 증폭을 해주고, 그리고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시 그 교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그것도 싱크로너스 디마듈레이터. 디마듈레이션 시키는 것도 이 차퍼의 프리퀀시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디마듈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책에는 렉티파이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게 사인파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마이너스 부분을 싹 없애주고 플러스 부분만 남기게 되면은 어떤 프리퀀시를 포함한 직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아주 낮은 프리퀀시인, 그러니까 직류나 아주 낮은 프리퀀시만 가지고 있는 요 시그널만 딱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은 원래 이 마듈레이션 되지 않은 그 시그널을 시그널 노이즈는 빼고 시그널 부분만 굉장히 많이 증폭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락인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그 노이즈를 상당히 줄여주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레퍼런스 시그널, 요 차퍼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레퍼런스 시그널에 맞춰서 같이 증폭을 시켜주고 또 같이 디마듈레이션 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증폭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마 하드웨어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 노이즈를 어떻게 줄여지느냐.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부분은 어떤 걸 사느냐 선택의 문제일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제일 심플한 거, 앙상블 에버리징. 이거 무슨 뜻이지? 그냥 스펙트럼 여러 개 얻어서 다 합친다는 거거든요. 스펙트럼 하나하나씩 얻었을 때는 이렇게 좀 형태가 좀 제각기이지만은 5개, 10개, 뭐 100개, 뭐 500개 점점 더 많은 스펙트럼을 모아서 에버리징 하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노이즈들이 없어지고 좀 스무딩된 그런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 NMR 찍을 때 NMR 찍어본 사람 혹시 없나? NMR 찍을 때 한 번 스캔했을 때 NMR 스펙트럼 맞나 이거 모르겠다. 한 번 스캔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픽일까? 이건 그래도 좀 픽인 것 같은데 얘가 픽일까? 얘가 어떤 신호인가? 굉장히 애매하죠. 시그널 투 노이즈 한번 여기서 추정해 보면은 이것들은 아마 2나 3보다 작게 나올 것 같아. 아마 그 정도 나오든가. 근데 50번 스캔하면은 얘는 확실해지고 얘도 훨씬 더 뚜렷해지죠. 200 스캔하면은 이것들 더 확실해지고 여기서는 전혀 있는 점인지 몰랐던 여기 시그널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이 스캔하느냐, 얼마나 많이 스캔해서 얼마나 많이 에버리징 하느냐 이것에 따른 건데 그렇다고 해서 200 스캔을 만약에 2만 스캔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여러분들 책에 118페이지에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시그널 투 노이즈는 루트 n의 노이즈의 밑에 i하고 n이네. 이런 식이 하나 있어. 이거 무슨 뜻인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n은 몇 번이나 반복했나, 몇 번이나 스캔했느냐인데 만약에 n번 스캔한, 그러니까 n번 에버리징한 스펙트럼의 시그널 투 노이즈는 각 하나의 시그널 투 노이즈의 루트 n을 곱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루트 n하고 비례한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우리가 스캔 넘버가 하나에서 10로 갔을 때, 100으로 갔을 때, 1000, 만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면 딱 좋겠는데 루트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n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 했다고 스펙트럼이 좋아졌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이틀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n 넘버를 증가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거 실험을 할 때 어느 정도가 최적인지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요거를 그러니까 앙상블 에버리징 할 때는 루트 n에 비례한다. 시그널 투 노이즈의 향상은 루트 n에 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뭐 박스카 에버리징 박스카 에버리징이라는 건 뭐야? 박스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가 계속 있죠? 여기서 여기를 하나의 박스라고 보는 거예요. 포인트 3개를 하나의 박스로 보고 3개를 평균을 해서 한 점을 찍자. 그 다음에 포인트 3개를 하나로 해서 한 점을 찍자. 그럼 이거하고 박스카 에버리징 한 후하고 보면은 데이터 포인트 수는 줄어들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하면서 생기는 그 노이즈 같은 부분들은 훨씬 더 그 스무딩 되는
스무스하게 표현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게 픽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스카 인터그레이팅이라고도 또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시간축하고 뭐 프리퀀시 축을 항상 같이 보게 되는데 아마 NMR이라든가 다른 소위 이쪽 축이 시간일 때 여러분들 펄스라는 거 알죠? 우리가 빛을 뭐 한 1 피코세컨드 정도 시류에다 딱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한 뭐 1mS 후에 또 1 피코세컨드 정도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이 뭐 샘플에서 나오는 시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관찰하는 게 빛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만약에 1 피코세컨이라고 합시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이 뭐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면은 이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한 1mS 기다렸다가 또 1 피코세컨드 정도의 엑사이테이션 시켜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리스판스를 보고 뭐 플로레센스, 루미네센스, 포스포레센스 이런 그 형광이라든가 인광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그 디케이 타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다 평균하게 되면은 시그널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데 박스카 인터그레이팅이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부터 뭐 한 100 피코세컨드 후에 요만큼만을 시간을 평균해 가지고 요 한 포인트를 잡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도 같은 시간대에서 요 시간대에서 요 부분의 신호만 그 어퀴지션에서 받아들여서 그 시그널을 받자. 그러면은 요 뒤에 거의 시그널이 없는 부분 때문에 시그널이 에버리지 돼서 없어지는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박스카 인터그레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서 타임 디펜던트하게 그 시그널을 얻을 때 굉장히 좋은 그 샘플링 테크닉이 되는 거고, 또 박스카 에버리징, 박스카 인터그레이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필터링이란 말이야. 근데 디지털 필터링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프리에 트랜스폼이에요. 프리에 트랜스폼 이런 거가 여러분들 수학 미적분 시간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공학 수학 이런 건 안 배우죠. 프리에 트랜스폼 들어보거나 배운 사람. 금시초문? 프리의 변화.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그럼 모른다고 치고선 우리 설명을 합시다.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네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얘를 X축을 시간으로 본다면은 이런 데이터지만은 이것을 다른 관점이라는 거는 프리퀀시 관점에서 한번 볼까? 그럼 이것에는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인 이런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인 노이즈가 같이 있기도 해. 우리가 노이즈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의 노이즈는 굉장히 시그널보다 프리퀀시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프리퀀시의 관점에서 보자. 한번 바꿔보면은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에서 자잘한 시그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스트롱한 요 시그널은 직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은 요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혹시 좀 이해가 더 잘 안 가는 사인파도 이렇게 해서 시간축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고주파인 시그널이 같이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축으로 본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프리퀀시를 X축으로 놓고 본다면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요 사인파 크게 움직이는 거는 훨씬 프리퀀시가 낮죠. 그러면 요 낮은 쪽에 하나의 샤프한 라인이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요 노이즈 같이 보이는 이거는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죠. 그럼 그거는 이쪽에 다른 픽이 하나가 더 있을 거야. 우리가 엑셀 가지고선 사인 함수 만든 다음에 그 프리퀀시가 낮은 거 그리고 프리퀀시가 높은 거 두 개 만들어서 합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시간축으로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되지만은 이것을 프리퀀시로 보면은 아주 심플한 두 개의 라인으로만 표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지. 요 스펙트럼은 여기 있는 낮은 프리퀀시에서 여러 개의 파장의 합으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들은 이쪽 위에 자잘하게 나와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푸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이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시간축으로 보던 것을 프리퀀시 축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만 모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프리퀀시 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뭐 2를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0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걸 하면은 여기 시그널은 낮은 프리퀀시의 시그널은 그대로 살아 있고, 높은 프리퀀시에 있던 노이즈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은 다 0이 돼 버리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역으로 하는 거죠. 아까 타임에서 프리퀀시로 갔다면 지금은 프리퀀시에서 타임으로 다시 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마술처럼 이 하이 프리퀀시에 있던 노이즈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에서 로우 프리퀀시로 있는 시그널들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푸리에 변환이에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여기서 도저히 구분하기, 그러니까 그 빼내기 힘들 것 같던 것이 여기서는 굉장히 쉬워지죠.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이게 대표적인 디지털 필터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분석 실험을 나중에 이제 들었으면은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런 스펙트럼 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재미없을 수 있는데, 뭐 영화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진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 굉장히 지저분한, 아니면 주변에서 막 비 내리고 아니면 선 쭉쭉 가고 그런 사진들도 보면은 그게 이런 2차원적인 것이 한 차원으로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생기는 노이즈들, 이런 것들은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다시 역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아주 깨끗한 사진이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더 어떤 때는 좀 뽀시시하게 그렇게 그 조작할 때 그거가 결국은 다 같은 원리예요.
거기에다가 높은 프리퀀시의 노이즈를 빼버리느냐 아니면 더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 이제 블러링 되는 뽀시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디지털 필터링, 이미지에서도 쓸 수 있고 스펙트럼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학기 초에 결심들이 이제 좀 무뎌지고 졸려지고 그럴 텐데, 그 다음도 일종의 디지털 필터링, 그러니까 아날로그 필터링에 대비해서 디지털 필터링 이야기하는데, 아까 박스카 에버리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뭐 네 개의 포인트를 평균을 해서 한 포인트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네 개의 포인트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빙 윈도우야. 처음에 네 개를 평균해서 한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번엔 한 포인트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윈도우는 두 번째 포인트부터 다섯 번째 포인트까지. 그래서 이것을 평균해서 여기다 찍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박스카 에버리징 할 때 데이터 개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죠. 여기서는 요 양옆에 처음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 포인트로 에버리징 하니까 그것만큼이 줄어들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스무딩 효과도 훨씬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런 웨이팅이 없이 그러니까 똑같이 다 에버리징 하는 건데, 요 경우에 우리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5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은 4포인트인데 4포인트로 할 거냐, 아니면 7포인트로 할 거냐, 11포인트로 할 거냐, 그 몇 개를 평균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겠죠. 장단점이 있겠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만약에 7포인트나 아니면 9포인트, 점점 포인트 개수가 에버리징하는 포인트 개수가 많아지면은 스무딩은 잘 되겠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아주 샤프한 픽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게 사라져 버리겠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상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이것이 내 데이터를 내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필터링에서 마지막이 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다 디지털 필터링인데, 디지털 필터링 안에 앙상블 에버리징, 뭐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앙상블 에버리징이라든가 프레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 좀 통계학적이고 마술 같긴 한데,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 있나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책에 123페이지에 있네요.
거기 보면은 저기 스펙트럼 A 같은 경우에는 raw 스펙트럼,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uadratic 5-point smooth of the dat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fourth degree 13-point smooth of the same dat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th degree 77-point smooth of the data 뭐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노이즈하던 거가 굉장히 좋아지네. 뭐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프레이 트랜스폼을 쓴 건 아니고 스무딩을 쓴 거예요. 근데 스무딩을 썼는데 그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아까 같은 여기서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널 스무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좀 전에 보여줬던 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5포인트를 뭐 무빙 윈도우를 하는데 그 5포인트를 그냥 합쳐서 5로 나눠줘서 점을 찍었죠. 그거는 웨이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팅 안 했다는 거는 모든 포인트를 똑같은 비율로 고려해 준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만약에 5포인트를 정한다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 쿼드라틱 스무딩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어떤 매직 넘버 같은 거예요. 여기 그 중심에서 두 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두 번째 포인트는 12를 곱해주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 17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도 12를 곱해주고 다섯 번째 포인트는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포인트는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거죠. 양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 양 옆에서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중간 정도의 그 웨이팅이 돼 있고 그리고 맨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각 포인트마다 다른 비중으로 곱해준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 뭐 12 이거 다 합쳐지면은 35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인 35로 나눠주는 값을 그 무빙 윈도우의 요 윈도우에서의 에버리지 값으로 찍어주는 거가 웨이티드 에버리징이에요. 웨이티드 스무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웨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 이름 나오면서 요 소위 매직 넘버들 여기 마이너스 3, 12, 17, 1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토탈 노멀라이제이션 넘버가 35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포인트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디리버티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커브가 달라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가운데 포인트는 오히려 웨이팅이 거의 없고 그 옆에 있는 두 개 세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웨이팅을 해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컨 디리버티브인데 여기는 맨 끝에 5개 포인트 중에서 맨 바깥쪽 것들의 웨이팅을 제일 크게 해주죠. 요것에 따라서 그리고 요 포인트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봤던 요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증가시키면서 한 건데 그 스무딩 효과가 다 달라지게 되고 일반적인 그 웨이팅을 안 한 언웨이티드 스무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거기 뭐라고 써 있나 123페이지의 왼쪽 컬럼의 한 중간쯤에 봐요. 최단비? 목소리 괜찮아요?
크게 읽어줄래? 거기에 보면은 인팩트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서부터 한 10줄 정도 되는데 그 단락 끝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123페이지의 왼쪽 컬럼의 중간 정도에 In fact, it has been stated that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찾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읽을게. In fact, it has been stated that least square polynomial smoothing is of cosmetic value only. 이게 무슨 얘기야? 코스메틱이 뭐야? 우주란 얘기야? 화장품이란 얘기야? 코스믹 하면은 우주지만은 코스메틱 하면은 화장품 이런 거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로 여기서 스무딩하고 웨이티드 스무딩하고 언웨이티드 스무딩하든 이런 것들은 마치 같은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이쁘게 화장을 하는 그런 의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필터링 이런 것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그 실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 이쁘게 화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화장이 실체를 바꿔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서 No additional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smooth data. Indeed, distortion may be introduced.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딩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디스토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그 피크를 안 보이게 아니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smoothing is applied to data for quantitative analysis, distortion of the data has a minimal effect on the quantitative results because distortion errors tend to cancel when sample and standard are smoothed in the same manner.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두고 너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데이터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 트랜스폼이라든가 앙상블 에버리징, 그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얼 스무딩 이런 것들은 잘 썼을 때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하도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메뉴를 보면은 뭐 스무딩 뭐 이런 거 메뉴 보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5포인트로 할 거냐, 7포인트로 할 거냐, 9포인트로 할 거냐 막 선택하면 다 되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무딩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가 조작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챕터 6로 갑시다. 자,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로메트릭 메소드에 대한 분광학적 방법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석학 시간 때 다 배웠던 건데 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고 뭐 분광학은 빛을 가지고 하는 거고 빛은 우리가 뭐 가시광선이나 UV 적외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기 엑스레이, 감마레이, 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분광학이라고 할 때 그 빛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웨이브랭스가 다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게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엑스레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면은 이런 어디 있죠? 그 웨이브랭스에서 그러니까 요 맥시멈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얼마만큼의 거리 이동하느냐, 그리고 그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뭐 프리퀀시 이런 데피니션이 있고, 여기에 밑에 있죠. Frequency of the source radiation is invariant.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 velocity and wavelength of the radiation depends on the medium. 이게 진공에서는 그 빛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죠? 여기 나왔어. 여기 있지.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미디어에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느냐, 아니면 글라스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다시 공기 중이냐, 아니면 베큐움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진행하는 속도는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velocity of propagation, 그러니까 빛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행 속도는 VI는 이 하 뮤의 뮤고, 그 다음에 람다 파장. 결국은 이 파장이,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는 거는 파장도 변할 수 있다는 거겠죠. 미디엄에 따라서 여기 변한다는 건 파장이 변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6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프리퀀시가 이렇게 되고,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그 다음에 이게 글라스로 들어가면은 얘는 똑같지만은 파장이 330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그런데 진공에서는 광속인 3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분광학, 빛을 가지고 하는 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레디오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영역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인프라레드, 비저블, 그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 그다음에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 정도까지. 일단 여러 가지 엑시스가 있죠. 축이 있는데 웨이브랭스, 파장이 몇 나노미터냐, 몇 마이크로미터냐, 아니면 몇 뭐 옹스트롱이냐, 요게 이쪽에 있죠. 가시광선은 일단 알 거야.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 다음에 여기서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면은 이 단위가 미터니까 10-2승. 그러면은 뭐 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는 10-5승, 10-6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크로미터 정도 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다 외우진 않더라도 대략의 감은 있어야 돼. 아, 저기에서는 이 파의 길이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크론이나 뭐 그 이상, 수십 마이크론 이 정도구나. 가시광선은 뭐 우리가 뭐 5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백 나노미터 정도 걸린다. 그리고 자외선, 엑스레이는 그 영역이 어떻게 돼? 10-9승. 10-9승이면 얼마야? 나노미터죠. 그 다음에 10승. 10-10승이 뭐의 크기지? 옹스트롱이면 주로 원자들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그 파장이 되게 짧은데 그게 원자들 사이 거리나 분자에서의 원자들 사이 결합 거리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이 있어요. 감마레이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짧은 거니까 이거 감마레이는 원자들 사이 원자 두 개 사이에서도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웨이브랭스를 알면서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가 프리퀀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브 넘버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지? 이러한 파장들이 어떤 에너지에 해당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쪽 감마레이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이쪽 마이크로웨이브나 라디오 프리퀀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런 감은 있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의 에너지인지, 특히 우리가 좀 이따가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비저블이나 울트라바이올렛에서 어떠한 에너지 트랜지션을 가지는데, 어떠한 에너지 트랜지션을 가지죠? 전자전이를 가지,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인지. 엑스레이도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전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관련된다 그래. 근데 여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랑 여기에서의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알려면은 요 각각의 웨이브랭스나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분석화학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감이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레드는 어떤 트랜지션에 해당하죠? 바이브레이셔널, 뭐 로테이셔널 이렇게 가면서 쭉 있죠. 이 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숫자로 나타나 있네. 감마레이 옹스트롱에서도 0.00 매치고, 엑스레이가 옹스트롱 전후고, 그 다음에 UV,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가 단위가 마이크론이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 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MR 하는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터네, 미터. 이제 그곳에 타입 오브 퀀텀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나오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인데 저 안쪽에 있는 뭐 1s 일렉트론 이런 애들을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UV나 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번딩 일렉트론이라는 거는 맨 바깥쪽에 있는 뭐 1s, 2s, 뭐 3s, 뭐 3p 하면 맨 바깥쪽에 있는 일렉트론들 있죠. 분자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그것들의 트랜지션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로테이션, 그 다음에 뭐 뉴클레이 스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략 감은 있어야지 앞으로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도움이 돼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냥 몇 개를 더 붙여봤는데 훨씬 더 컬러풀하지? 프리퀀시 있고 여기 에너지가 있네. 그렇죠? 웨이브랭스가 있고 거기다 상상하기 좋게 어디 있나? 가시광선이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데 엑스레이가 이쪽으로 가네요. 높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쓰는 거가 이 파장이고, 그것의 프리퀀시는 뭐 공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야구공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고, FM 라디오, AM 라디오 이런 것들은 그 웨이브랭스가 집 한 채 아니면 축구장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몇백 미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프리퀀시하고 웨이브랭스, 그 다음에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의 감은 있어야 돼. 어떤 게 마이크론이고 어떤 게 미터, 밀리미터 파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사실 요거만 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타 부분들은 뭐 일반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는 건데, 그래서 웨이브로서 또 성질 있잖아. 뭐가 있죠? 뭐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뭐 있나? 책에 있는 거가 웨이브로서 뭐 디프렉션도 하고 리프렉션도 하고, 또 꼭 웨이브가 아니라도 되긴 하지만은 이거 말고 업솔션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스펙터링 뭐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그럼 각각의 특성들이 뭔지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 리마인드 해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입자로서 파티클, 포톤이라고 그랬던 것 같다. 입자로서의 빛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이거 설명할 때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이펙트, 뭐 블랙바디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포톤, 그러니까 입자로서의 특성,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소위 퀀텀 미케니컬 프로퍼티들이 나오죠. 퀀텀 미케니컬 퀀텀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는 뭐야? 빛의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다. E는 한유에 뭐 N 뭐 정수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걸 하면서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 아이고. 광전 효과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 있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용해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안다. 내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면 인터랙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터랙션이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에 에너지를 아주 세게 주고선 많은 인포메이션을 뽑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세게 주면은 상대방이 부서질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정보라는 거는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원자나 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자나 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는 얘네들 안에 소위 전자 배열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게 1s, 2s, 뭐 3s, 뭐 2p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있는데 그 에너지 사이에 간격이 얼마큼씩 돼 있나. 이것들이 원자마다 다르고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파이하고 파이스타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요 에너지 갭들이 그러니까 퀀타이즈된 요 에너지 갭들이 얼마큼 돼 있느냐를 아는 것들이 우리가 분광학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빛하고 물질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나를 알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에미션 또는 케미루미네센스. 이거는 그냥 빛이 나오는 거야. 물질에다가 빛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빛으로 엑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역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 에너지를 주는 거죠. 가열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위에 1번이나 2번에 있는 역이 된 상태로 엑사이테이드 스테이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에미션. 그래서 그냥 서멀이나 일렉트리컬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그냥 에미션이고 그 다음에 케미칼 리액션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뭐 케미루미네센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분자나 원자 안에서 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서의 람다에서의 소위 에미션 픽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선 A라는 분자랑 B라는 분자랑 다르다, 같다. 그리고 그게 이 인텐시티가 얼마큼 커지냐를 가지고 이게 뭐 1mg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10mg이 있는지 정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이 요 픽의 위치 또는 픽 배열의 패턴을 가지고선 정성을 하고 어떤 것인지 알고 그다음에 정량은 이 인텐시티를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럼 그게 뭐 에미션은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업솔션도 더 잘 알 거예요. 이 경우에는 빛을 넣어서 빛을 쬐어주고 투과돼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들어간 것과 나온 것 사이에 비를 가지고선 업솔번스를 만들고 그게 어떤 파장에서 소위 업솔번스가 생기는지. 근데 그 생기는 파장은
이 바닥 상태하고 1번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그리고 바닥하고 2번 엑사이티드 사이에 그 에너지 차이 E1, E2가 함U1하고 함U1하고 함U2 그리고 결국은 요 프리퀀시를 다시 이제 파장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요 람다1과 람다2에서 어떤 특정한 그 업솔션 픽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왜 얘보다 픽이 클까? 람다1이 요거죠. 요거. 람다2는 요거고. 그런 건 아마 나중에 아마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분석화학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포토루미네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미션 또는 케미루미네센스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다른 점이 엑사이테이션을 빛으로 해주죠. 빛을 쬐어줘서 샘플을 여기 상태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올려주고 그 중에 일부는 그 논 레디에이티브 빛이 아닌 어떤 열이란 형태로 그 바닥 상태로 떨어지지만은 또 그 중에 일부는 빛의 형태로 바닥 상태로 떨어지고 그 경우 2에서 1로 가는 거, 2에서 0으로 가는 거, 1에서 0으로 가는 거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루미네센스, 뭐 포스포레센스나 아니면 플로레센스가 생기게 되고 그거는 람다1, 람다2 그리고 람다2,1의 위치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빛하고 물질하고 인터랙션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근데 라만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특이한데 분석학 시간 때 라만 안 배웠죠? 안 배웠다는 거지? 라만 스캐터링 이건 스캐터링이긴 한데 스캐터링이라고 하면은 들어간 에너지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들어간 에너지하고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조금씩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빛이 물질하고 충돌했을 때 약간의 에너지 교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닥 상태에서 어떤 가상적인 저 위의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오다가 여기도 갈 데가 있네 하고선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빛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들어간 파장에서 요만큼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원래 들어간 빛이 요 파장이라면은 요 에너지 갭에 따라서 하나 밑으로 오든가 하나 위로 가서 어떤 시프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톡, 안티 스톡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더 자세히 아마 한 11월 달쯤 다시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뭐 스캐터링, 업솔션, 에미션, 에미션에서도 케미루미네센스, 포토루미네센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스펙트럼, 밴드, 올 컨티뉴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게 얘하고 뭐가 틀린가요? 여기에 어토믹이라고 써 있고 여기 몰레큘러라고 써 있네. 다른 점은 이제 하나는 원자에 대한 거고 하나는 분자에 대한 거고. 우리 이번 학기 배울 게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배울 거고 두 번째 중간고사 이후에는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파트고 이게 두 번째 파트야. 그럼 저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하고 차이는 뭔가? 얘가 좀 더 복잡하다. 응? 복잡한데 뭐 때문에 복잡한가 보면은 여기에 굵은 선 말고도 얇은 실선들이 또 있네요. 일단 원자를 볼까? 3S, 3P, 4P. 어떤 엘리먼트인지 안 나왔지만은 아마 여기서는 아마 최외곽에 있는 전자층일 거예요. 그래서 3S에서 3P로 아니면 4P로 여기서 떨어지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590 나노미터를 내놓고 4P에서 3S로 떨어질 때 330 나노미터를 내놓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한 특정 파장에서만 샤프한 픽이 나오겠죠. 원자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그래서 훨씬 단순해 원자의 스펙트로스코피는. 여러분들 일반화학 책에서 보면은
그 뭐죠? 선 스펙트럼 배우고 뭐 우주에 있는 뭐 그 우주에서 오는 빛을 분광기로 나눠서 보면은 얇은 선들이 그 배열이 돼 있죠. 그거 가지고선 저 별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구나. 저 성운은 어떤 성분, 어떤 기체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샤프한 라인 스펙트라들로 구성돼요. 근데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뭐 3S에서 뭐 3P 아니면 시그마에서 파이, 뭐 파이 스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도,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말고도 분자니까 두 개의 어텀 사이에서, 아니 두 개 이상의 어텀 사이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그리고 그 진동은 그 어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지. 그것들이 일렉트로닉 레벨 사이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서멀이나 일렉트리컬하게 엑사이테이션에서 여기 상태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지. 여기서는 한 가지 픽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떨어진 것도 뭐 최소한 5개의 다른 픽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또 5개.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아마 다 그리기 힘들어서 그랬겠지만은 바이브레이셔널 레벨 말고 그 더 밑에는 또 뭐가 있지? 더 작은 에너지. 로테이셔널이 있죠. 요 사이에는 또 로테이션이 또 있다고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자가 될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건 다시 보여주고, 컬러풀한 그림이 좋긴 좋아. 이게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 있나 한번 찾아볼래요? 153페이지. 거기에 그림이 있죠?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은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커버를 할 텐데, 이거는 소디움 베이퍼야. 그러니까 원자의 기체란 거지. 그러면은 원자들끼리 서로 인터랙션 안 할 거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2S니 3S니 4P니 이런 전자전이만 있을 거야. 그래서 589, 590 이런 샤프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벤젠, 그래도 다행인 건 벤젠인데 베이퍼야. 벤젠 몰레큘이 분자가 있고, 그러니까 6개의 탄소하고 6개의 수소가 있는 그 분자가 있는데, 최소한 이 분자들끼리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베이퍼라는 거는.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인터랙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보다는 훨씬 복잡해졌는데 픽이 있고, 여기 보면 분명히 그 밑에 아마 바이브레이셔널 레벨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여기가 아주 좋은 스펙트럼은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구별은 될 것 같아요. 픽 위치가 어딘지. 그건 그래도 벤젠, 그러니까 분자들의 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다음에 벤젠인 헥세인, 이제 아예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샤프한 픽들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죠. 큰 트랜지션들만 보이는 거지. 이거는 벤젠이 헥세인 안에 들어가서 솔벤트랑 인터랙션 하면서 뭐 이게 더 스무징, 그러니까 이 사이에 더 촘촘하게 에너지 레벨들이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어떤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페닐인 헥세인, 뭐 별 정보가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너지 레벨들이 처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트랜지션들이 다 섞여 있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솔벤트 이펙트까지 있게 되면은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커버하긴 할 텐데,
그 뭐 인터넷에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정리가 잘 된 그림도 많더라고. 요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분석화학 시간에 좀 배웠겠지만 그라운드, 여기 제일 진한 거는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일렉트로닉 스테이트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도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들이 여기 있고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S2로도 가고 뭐 S1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뜻일까? 빛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 레디에이티브, 빛이 아닌 주변에 그러니까 열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에너지를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거가 빛을 흡수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요거는 15승, 14승, 11승,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가 나오는 데는 흡수는 15승이면은 femto인가? 그렇죠? 나노 피코 femto, femto세컨이 걸리는데, 실제로 빛이 플로레센스로 나온 데는 뭐 나노세컨,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은 뭐 피코세컨, 그 정도의 오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포스포레센스 여기 있네. 이거는 뭐 밀리세컨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에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에 대해서 아마 기억나죠? 분석화학 시간 때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인데, 한번 다시 보면은 그 이런 용어들, obsorption, fluorescence, phosphorescence, 그 다음에 뭐 인터시스템 크로싱, 뭐 인터널 컨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바닥 상태의 그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엑사이트 역이된 상태의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로 업솔션 되고 에미션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스펙트럼, 업솔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 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 그 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그 상태에서 S1에 제로까지 다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에미션이 되는 거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요 레벨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멀티플랫의 스펙트럼, 플로레센스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커버할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책도 있고 이 자료도 내가 오늘 올려줄 테니까 보면서 그 분석화학 책, 그 다음에 기기분석책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질문 사항 있나요? 질문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